강남인 골도 볼 때마다 알아. 나만 골로 가는 거. 예, 안녕하세요. 조공재입니다. 예, 월요일에 방송하고 나서 또 할 얘기가 생기면 찾아뵙겠습니다 했는데, 예, 생기네요. 늘 그렇듯이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예. 어제는 좀 씁쓸한 하루였습니다. 예. 예, 지긋지긋한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좀 작품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또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매주 화요일이면 이렇게 외부 출장 일정을 잡아서 움직이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탈했어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샷다문이 딱 내려져가지고, 예, 아예 봉쇄가 돼서 뭐 만나서 얘기 자체도 안 돼버리는 지금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좀 어제는 허탈하더라고요. 예, 허탈해가지고 또 이제 사무실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또 허탈한 소리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또 허탈하고, 또 그러고 허탈함에 빠져 있는데 또 허탈하게 만드는 방송이 또 나오고, 다른 데서 유튜브 방송이 나오고, 또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저랑 같이 문화전쟁을 하고 있는 한 동지가 또 전화를 해서 또 허탈한 얘기를 하고, 1시간 정도. 예. 그래서 허탈한 하루였습니다. 허탈했는데, 예,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망가진 몸, 어차피 나만 굴러가는 방송이다 보니까 좀 애둘러서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다시 방송을 켰습니다. 뭐 갈수록 조회수가 떨어져 가고는 있지만 네, 저희 업보다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본 이야기 전에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허탈해가지고 그 뉴스를 하나 소식 전하고, 간단하게 전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뉴스 화면 준비됐나요? 유진 PD님? 네, 뉴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마다 이제 뭐 TV 쪽에 볼 게 뭐 있습니까 해서 이제 뉴스를 하나 보는데, 이 기사를 봤습니다. 코로나 또 집단 감염을 핑계로 일련 종종이라는 종교단체인데 법인을 불허했습니다. 일제 찬양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일련 종종이라고 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일련 종종이라면 잘 모르지만 남묘호랭개교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남묘호랭개교. 일련 종종이 남묘호랭개교입니다. 근데 위에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목 보시면 또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코로나가 핑계 플러스 반일 감정을 부추기죠. 일제 찬양을 했다는 이유로 법인을 불허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일련 종종이라는 종교 단체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 찬양이 아니라 당연히 일본에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그 뭐 기독교가 성경을 갖다 이스라엘 국민 얘기하고 이스라엘 얘기야 지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 일제 찬양 이후로 법인이 불허됐다는 게 웃기는 거고요. 밑에 기사를 쭉 한번 내려보면, 조금만 내려주세요. 기사, 예, 조금만 더, 예. 보면은 저기 재단 시청을 보면 허가가 거부됐고,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쪽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미 예전에 서울시하고 소송을 벌인 끝에 법인 설립 허가를 유지했지만, 예전에 이미 1년 종료에 대한 공격이 한 번 더 있었던 것으로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조금만 더, 예.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단체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독립유공자 유족회 등 시민단체, 좌파 시민단체겠죠.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단체의 법인 허가는 문제가 있다면서 소송을 시비를 걸었고, 서울시가 그해 직권으로, 이게 재밌습니다. 직권으로 법인 허가를 취소했고, 이제 법이고 나발이고 없던 거예요. 직권이라는 거 그냥 막 했다라는 거잖아요.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했던 시민단체의 그 항의 때문에 종교가 저렇게 하나가 이제 법 설립이 취소가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쭉 내려 한번 지금 마지막 부분, 거의 끝이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방역 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영등포동에 있는 1년 종종 서울포구에서는 승려 한 명이 이달 5일 확진 판정을 한 명이 받은 후에 신도 1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이에요, 확진. 자, 이제 내려주시면 됩니다. 승려 한 명과 11명이라면은 다른 데하고 별 상관도 없겠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집단 코로나의 친일 행위, 친일 행적 이 두 가지만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자기들만 당해왔는데 좀 고소해할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남묘 호랭개교라는 1년 종종이라는 이 종교가 뭐 기독교적으로는 이제 사이비에 가까운 종교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종교까지도 지금 현 정부가 이제는 손을 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종교까지. 그것이 이제 코로나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제국주의 찬양에 뭐 친일 행각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기독교에 대한 계속 공격은 계속 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쉽사리 부서지지는 않겠죠.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금 저는 이 1년 종종이 지금 1년 종종이 법인 취소됐다라는 불어가 되고 기사 내용에 예전에 취소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의 이제 종교 말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이비로 보던 남묘 호랭개교로 해서 일본의 뭐 이상한 종교를 보던 중요한 것은 이 남묘 호랭개교의 기본 틀은 약간은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약간은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아무래도 일본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시민의식이나 거기에 맞춰서 일본의 이제 어떤 그런 색깔에 맞춰서 모양새가 잡혀진 부분이 있겠지만 약간의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종교 단체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의 말살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기독교 쪽으로 옮겨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타 종교고 사이비니 뭐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누려야 될, 온 국민이 누려야 될 종교의 자유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아무리 기독교인이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1년 종종을 감싸라는 건 아니거든요.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기독교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자기들 앞에 떨어진 발등에 떨어진 불도 지금 어떠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파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시민들이 이렇게 모든 것 자유를 야금야금 종교 표현의 자유는 이미 뺏겼고 언론의 자유도 뺏겼고 이렇게 종교의 자유도 야금야금 뺏기면서 계산 소유의 자유죠. 개인 소유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소유의 자유도 지금 야금야금 다 뺏겨가고 있을 때 언제까지 지켜만 볼지 언제까지 정치판에 타령만 하면서 정치판에서 뭔가 해주길 바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답답했습니다. 특히나든가 인간의 의식을 그러니까 이성적인 부분이 아닌 감성과 인간의 이렇게 의식적인 심장을 파고드는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부분인데 이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가 된다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끝난 상태에서 종교의 자유까지 이렇게 말살이 된다면 과연 우리는 후세들한테 물려줄 자유가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되게 오늘 아침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보수진영에 있지만 과연 그러니까 그것은 이 옷간의 싸움은 지들끼리 싸움을 하게 했을 때 순수 우파 시민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과연 선거 부정이고 안정권 씹어대는 거고 그런 것인지 또 종교적 지표를 씹어대고 그런 것인지에 대한 좀 퀘스천 마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될 것들은 오히려 저들이 내부 분열 작업, 보수 우파 내부의 분열 작업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철저히 망가지고 있고 우리끼리만 싸우고 자빠져 있고 정작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싸워야 될 곳에서는 싸우지도 못하고 지네들은 그냥
무혈 입성하는 것처럼 싸움을 엄두도 침략을 했는데 그냥 싸움을 엄두도 지들끼리 치고 있으니까 그냥 무혈 입성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자라고 하면서도 이제 저도 딜레마가 빠진 거죠. 저도 뭐 문화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중간 단계에서 붕 떠버린, 그러니까 문화인 쪽도 알지만 정치 쪽도 안다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이도 저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다라는 엄청난 단점. 이것이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오히려 엄청나게 큰 단점으로 작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 스스로가 그게 지금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 코로나까지 껴버리니까는 이건 뭐 그냥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두 군데 돌아다녔는데 철문이 딱 닫혀 있고 그냥 코로나 2.5로 인해서 그냥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딱 붙여놔 버리니까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예 그냥 마스크 쓰고 입장도 아니고 그냥 들어오지를 못하게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와서 허탈했던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과연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뭘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럼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뭘까에 대한 뭐 그냥 이거 안 되니까 이거 못해, 이거 안 되니까 이거 못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좀 씁쓸한 소식을, 또 허탈한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세 달, 초창기 때죠. 올 초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프로젝트 하나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럼에도 썼었고, 뭐 여기저기서 홍보도 했었고, 얼마 전에 우리 이번에 나무 프로젝트에 대해서 해브도머스라는 언론사와 인터뷰를 할 때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뭐죠? 잠깐만, 갑자기 제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취화선의 화가가 누구였더라? 취화선 영화. 취화선에 최민식이 담당했던 영화가 죄송합니다. 이게 생방송이면은 농담 따먹기면서 넘어갈 텐데, 장승업, 도원 장승업, 장승업 선생, 취화선의 주인공이었던 장승업 선생의 직계 4대 제자였던 아천 김현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이분의 꿈이, 이분이 이제 세종대왕이라든가 이순신 장군, 신사임당, 추사 김정희, 이런 분들의 전통 초상화를, 사당에 모시는 전통 초상화를 유일하게 그릴 수 있는 분이시고, 한국화에서 한국 초상화 같은 경우에는, 인물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기법이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나이가 8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어 하는, 누군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리는 작업에 하고 싶어 했죠. 그리고 저희가 자유하라 전시전을 하고 나서, 그게 성공을 하고 나서, 그때는 감히 내가 이러면서 이제 아천 김현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화 중에서는 국내 최고라고 자부를 하시고 인정을 하는 분이시니까, 장승업 선생의 장승업 화가의 4대 직계 제자다 보니까 그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제가 했던 작년 연말에 했던 자유하라 전시회 때는 작품을 안 주셨다가 올해는 이제 본인이 이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만족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천 김영철 선생의 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이분에 대한 전통 한국화 기법에, 한국 인문화 기법에 의한 이제 그림을 이제 초상화를 그리고 싶어 했던 거죠. 한국의 전통 기법으로 하는 초상화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변치 않고 천년을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감이 아니라 돌 가루로 그림을 그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색색이 뭐냐면 돌입니다. 돌. 그러니까 돌이 완전히 뭐 그렇게 빛이 발하지 않는 한은 색감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천년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주장을 하고 계시고 뭐 기법상 그건 맞는 얘기라고 하니까 이제 그 기법을 도용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어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그게 이제 이분의 이제 마지막 이제 수건 작업인 거죠. 수건 작업인 거고 나이가 연세가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6개월 이상의 작업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나 그리고 나면 진이 빠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그림들을 못 그리시고 지금 뭐지 그게 마지막으로 한 작품에 열정을 쏟고 싶어 하시는 게 박정희 대통령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10만 원짜리 현금이 국내에서도 나올 텐데 그때 자기 신의 그림이 10만 원권에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위한 이제 그림 작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인터넷 뒤져보시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때 만 원짜리인가 5만 원짜리인가 5만 원짜리인가 만 원짜리인가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신사임당 아니면 세종대왕인데 그 초상화를 그린 게 이제 3대 제자인 장승업 선생의 3대 제자인 모 화가가 그린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아천 김현철 선생님이 그리신 겁니다. 그 자기 위에 이제 스승님이 그리려고 했었고 이제 그걸 주문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그릴 수가 없는 몸에 이제 편찮이 있어서 그릴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이 아천 선생님이 그리게 된 거고 거기에 이제 5만 원짜리인지 만 원짜리가 그 그림인데 그 그림의 실제 주인이 실제 그 그림을 그리신 분이 바로 이 아천 김현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수건 작업, 마지막 수건 작업으로 10만 원권에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을 넣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제대로 그리려면 재료비만 해도 돌릴 일일이 그 삭대를 구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작업 기간부터 가지고 그림 한번 잘못 그리면 이게 초상화 같은 경우는 막 밑그림 같은 거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쫙 버리고 다시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돼서 굉장히 민감한 작업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아무도 들이지 않고 먼지에도 하나 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들이지 않고 경건하게 혼자서 작업을 하시는데 자기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이제 그렇게 역사적으로 좀 남기를 바라는 작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화 기법 중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그 기술을 갖다가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만나서 같이 얘기가 돼서 그걸 영상으로 다 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개돼서는 안 되는 기법은 저희가 갖고 있다가 만약에 그 그림을 배우고 싶고 전수받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혹시나 선생님이 잘못돼도 그 영상을 그분한테 제가 전달을 해주는 약속을 드렸었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그분은 그림을 그리시고 저희는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통하면서 한국화에 대한 아름다움과 거기에 자연스럽게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위대함을 알리는 뭐 이런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일종의 다큐멘터리를. 그걸 동시 작업을 해서 이제 그것을 갖다 올 연말에 자유화라 전시회 2에서 이제 첫 공개를 하는 그 대형 아주 멋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고 올 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후원이나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빵 터지고 이제 더 재밌는 건 확실히 역시나 뭐 이제 이건 꼬라박는 그림이다 보니까 아무도 투자를 해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멈춰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재료비가 한 5천, 그 다음에 그 작가님의 작업 활동비 뭐 해가지고 그게 한 6천 정도가 얘기가 됐었고 다큐멘터리 제작비가 한 6개월 완성이 될 때까지 계속 PD 한 명이 붙여야 돼서 월급부터 뭐 해가지고 그것이 한 5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전시회 자유화라 2 전시회 작업 비용까지 해서
한 1억 5천의 프로젝트 비용을 계산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도 저를 홍보를 안 했던 이유가, 이것은 이제 이 프로젝트는 좀 새롭게 가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김영철 선생님한테 그 작품을 이제 아니 그 프로젝트에 어떤 크게 투자를 해주신 분들한테는 해주신 분이죠. 몇 분이 돼서는 딱 한 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분한테는 김영철 선생님이 그린 이 그림 원본을 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이겁니다. 1억 5천에 그림을 사시는 거예요. 그림을 사는 거였었고, 저희 영화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투자 제작자가 되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김영철 선생의 작품이 일단 그런 초상화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국에서는 혼자 하실 수밖에 혼자만이 가능하신 거고 정통 기법이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구매를 하는 순간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양반이,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화가가 아무리 유명을 하더라도 살아계실 때와 돌아가시고 나서의 가격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한 서너 배씩 뛰어요. 그럼 지금 이분의 이제 그림 단가가 한 1억에서 1억 5천, 특히나 초상화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 정도의 단가가 매겨지는 건데, 이분의 마지막 작업이라는 것은 본인도 이제 얼마 안 남았던 게 80세가 넘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아서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꼭 만들고 싶고 이제 더 늦기 전에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이제 저한테 전달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반 개개인에 대해서 조금씩 모아서 만드는 작업은 좀 불가능했고,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렇게 돌아가서 다큐멘터리만 하려고 해도 그쪽에 이제 그 김영철 아천 선생이 작업을 하는 쪽에 그 투자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작품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개미 후원을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자본가들 한 명, 그림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를 그림에 투자하시거나 뭐 이런 쪽에 하실 수 있는 분, 향후 미래를 보고 나서 불과 한 10년 내에 서너 배 이상 뛴다라는 그 미술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시는 분을 조인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작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일단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완전히 전면 취소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지금 멈춰놓은 상태긴 했는데,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화잘하네요.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아천 선생님께서 이제 암에 걸리셨다고,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시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영섭 대령님이 주신 자료도 지금 저희가 계속 어떻게든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 것도, 이분이 저 세상으로 이사를 가시기 전에 후대로서 대한민국의 나라를 세워주고 지켜줘서 고맙다는 어떤 보답 차원에서라도 뭔가 일단은 해보려고 했던 건데, 이 아천 김현철 선생님의 이제 암 투병 소식을 듣고 나니까 답답해지네요. 좀 답답해집니다. 예. 그래서 좀 허탈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지금 83세인가 뭐 이 정도 되시는데, 82세, 하여튼 80대 초중반의 연세이신데 암투병을 하시는 것도 힘들겠지만, 만약에 이 암이 이제 좀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온몸을 확산된 상태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게 빠르게 전이됐을 때 그분의 수건이자 뭐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분이 또 저 세상으로 이사를 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답답해집니다. 답답해져요. 특히나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미술화가, 특히 한국화 쪽이라든가 이런 화가 쪽 분들이 왜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시냐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그 문화가 국민들 개돼지의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그걸 봤자 개돼지의 삶이지만 그 이상의 선진심이 되기 위해서 이제 문화는 필요하고,
그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문화를 민족 문화 이 기치를 내걸고 문화와 민족을 이용해서 국민을 이제 단결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했었고 그때 전통 문화에 대한 엄청난 복원과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국보금 이런 것들은 다 박정희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과 함께 이제 뭐 이런 무형문화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한국 문화를 유지지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과 애정을 보내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받으면서 오신 분들이라서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런 이제 순수한 이제 한국 문화, 한국의 문화를, 전통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열망이 굉장히 강하셨던 분이라서,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 보더라도 아천 김현철 선생님의 이 마지막 프로젝트를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백선엽 장군 돌아가시면서도 최영석 대령님, 그래서 저도 그런 거거든요. 지금이야 살아계시니까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허탈함을 느끼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허탈하지 않고 우리는 그래도 선대분들한테 뭔가를 해줬습니다. 하고 있고 믿어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나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그런데 저도 이제 까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예, 아천 김영철 선생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금 정정하시니까 그냥 뭐 언제까지 살아가실 줄 알고 그냥 뭐 안 되니까 뭐 코로나 장시 되면은 이제 뭐 나중에 또 이제 경제 다시 이제 원상복귀 되고 하면은 뭐 그때 다시 한번 해보지 뭐 지금은 도저히 뭐가 안 되네 이런 관점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암 투병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그분 소식을 전하는 분하고 저랑 이 프로젝트를 정말 해보고 싶어 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또 한국 문화와 역사와 전통과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또 한 시대에, 저한테는 영웅이죠. 저희들한테는 그림 그리는 분들한테는 더 영웅이겠죠. 한 시대를 풍미하고 대한민국의 이제 그 그림, 한국화에 그것을 발전을 시켜 오면서 어쨌든 그 근대부터 지금까지 그 흐름 상태에서 꾸준히 그 역사를 만들어 온 한국화계의 한국 그림계의 영웅이십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또 하나의 영웅을 또 쓸쓸하게 보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허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해 오신 분하고 같이 한숨을 계속 쉬었죠. 계속 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도 지금, 저는 이제 약간 마음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미치는 거죠,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아천 선생님한테도 그림을 배우고, 또 직계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또 장승업 선생의 5대 직계 제자로서의 사명감도 있고, 뭔가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답이 없는 거죠. 제가 뭐 가끔 가다 찾아갈 때마다 항상 진짜로 진심을 다해서 제가 진심을 다해서 사람들한테 아직까지도 뭐 어떤 회장님 이러고 뭐 다른 분들 전화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막 여기저기 계속 뛰시더라고요.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는요. 방법이 저도 이제 뭐 계속 뛰어다녀봤자 지금 이 나무 프로젝트도 지금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저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내가 돈이 왕창 많아서 하다 보면은 뭐 되겠습니까만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통화하면서 전화 끊으면서 로또나 사야겠습니다. 로또 살게요. 그랬더니 그분도 저도 로또라도 사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그냥 씁쓸하게 웃으면서 끊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천 김현 선생님의 암투병 소식을 듣고 나서 두 가지죠. 첫째가 이제 또 하나의 역사가 그렇게 자칫 지워질 수도 있다.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 그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한국화의 기법을 어떻게든 남겨놓아야 되는데 그걸 할 수도 없고,
둘째로는 어쨌든 영웅이라는 것이 각 영역에서 자신들이 어떤 입지를 가져가면서 뭔가 변화를 위해서 싸웠던, 예,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뭔가를 일으켜냈던 사람들한테 붙여주는 칭호라면 분명히 아천 김현철 선생 이분도 영웅이라는, 한국화계의 영웅이라는 호칭을 붙여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관심 없는, 문화 쪽에 관심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반드시 또 챙겼어야 될 또 한 사람의 영웅을 또 그렇게 스스로 잃어가는구나 라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화하는 놈이 왜 미술하는 데까지 이게 걱정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 앞에 나타난 존재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 제가 인정을 하는 분이고, 그분의 꿈이 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고, 또 그분이 저를 믿어주셔서 그 작업에, 아무도 드리지 않던 그 작업에 자신의 제자도 아닌 자신의 기록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지목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영광인데, 어쨌든 지금 제가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다라는 게 죄송하죠.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최영섭 대표님 주신 이거 하나 만드는 것도 이제 벅차기 때문에 마음이 좀 허탈하고, 아프네요. 예, 아픕니다. 그런데 또 이제 열받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또 어제 저랑 같이 일하는 동지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하면서 이제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해봤자 찌질해 보이고 안 하자니 답답한 부분이 있고, 또 해봤자 이걸 이해해 주실 분들이 별로 없을 거고, 안 하면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좀 복잡해요. 머릿속에. 지금도 고민됩니다. 근데 그 동지랑 같이 1시간 동안 얘기한 건 그거였어요. 도대체 우파라는 쪽, 보수라는 쪽이 젊은 애들 키워야 되고 젊은 애들 뭐 해야 된다고 하면서 왜 젊은 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지랑은 어떤 걸 했었냐면, 영화 쪽에서 저희들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그러니까 그 후배 세대를 길러내는 쪽에 조금 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진 PD라든가 몇 명의 또 젊은 친구들을 이제 키우려고 하고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가 앞에서 총대 메고 그냥 제가 이제 얼굴마담 역할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얼마 전에 올 10월 달 이전에 제가 영화를 제작 발표를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3썸이 아니고요, 3썸 프로젝트라고 해서 부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3편, 4편의 영화를 동시 제작을 해서 내년 대선용으로 쫙 뿌려버리자. 근데 우리는 극장에서 걸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4편의 영화를 미국이라든가 일본 쪽과 조인을 해서 넷플릭스를 잡고 넷플릭스에 돌던가, 한국에서는 이제 그것도 안 되면 한국에서는 이제 무료로 해가지고 무료로 해서 전국 시사회를 하면서 계속 대선의 영향을 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대선까지 바라보고.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프로젝트에다가 이 청년들을, 우리가 좀 모아놨던 청년들을 감독으로 입봉시키고 이 판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으쌰으쌰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이제 하면서 현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무의식적 탄압을 시작하고 보수 진영이 개길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그냥 그걸 따라가는 이런 모양새를 보면서 몇 군데 작업을 하다가 이건 도저히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차피 이것을 성공시키기 힘들고 미국과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한국으로 역으로 들어와서 뭔가 작업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일본 쪽에서 또 코로나가 또 확 치고 올라가고 미국 쪽에서는 좀 한 분이 하시기로 하셨는데 거기 미국 하나만 믿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 해서 공개를 안 하고 이제 아무리 계산 때리고 있다가 좀 이제 욕심을 좀 부리는 걸 좀 접고 그러니까 그래서 김규민 감독, 이용남 교수 감독 그다음에 저 해가지고 이 보수 우파를 대변한다는 영화계 3인이 세 편의 영화를 만들겠다 그래서 3썸이 됐던 거고 하나는 이제 북한 인권을 다룬 북한 내부를 다룬 문제였었고 하나는 이제 그 약간 스나이퍼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스나이퍼와 남한 스나이퍼의 어떤 심리전을 다루는 그런 거 있었고 하나는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북벌이라고 해서 김정은 목 따러 갑니다라고 해서 아무 내용 없는 액션 영화 그냥 김정은 목 따러 가기 위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액션 영화로 가는 뭐 이런 세 편의 영화를 준비를 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해서 4명, 5명의 신인 감독을 좀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걸 멈추고 일단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프로젝트만 돌려서 여러분들한테 신인들이라도 조금 이제 해서 이제 뭐 좀 해보자. 우리가 뭐 우리 욕심 좀 버리고 이제 어쨌든 젊은 세대를 키우고 젊은 애들한테 공간을 좀 주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나 이제 다큐멘터리 안 찍겠습니다. 극영화 아니면.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제 후배들을 좀 양성을 하고 어쨌든 우파 마인드를 심어주면서 다큐멘터리는 그런 걸 심기엔 좋으니까는요. 그러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철저하게 안 되는 상황이죠. 특히나 한국 보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답은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세요. 뭐 투자할게요. 그건 여러분들의 순수한 마음은 정말 고마우나 저희들은 현실을 파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프로젝트가 60억이 필요한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1억 단위로 떨어져 가지고 차라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걸 갖다가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를 해볼까 했는데 그 1억도 지금 모으기가 힘들다는 답이 나왔죠. 실제로 이제 나무 프로젝트 한다고 했을 때도 지금 뭐 5천만 원이라고 해놨지만은 들어온 것은 그냥 제가 팔 집도 없지만 집이 있으면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뭐 이런 거라서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라도 뭐라도 하나 하면서 한 친구라도 건져 와가지고 이쪽에서 젊은 친구들의 수요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지금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계속 안 되는 방향 쪽으로만 흘러가니까 뭘 해도 안 되는 방향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모아놨던 청년들이 지금 이제 이 바닥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기가 좀 힘들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다독거리고 잡아놓고 있기도 힘든데 힘든데 이제 더 열받게 하는 이제 방송이 어제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니까 굉장히 허탈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지 하면서 들어가서 보긴 했지만 그냥 제 입장에서 뭐라고 할 말은 없었습니다. 뭐라고 할 말은 없었고 제가 여기서 낄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 끼어서 뭘 하면은 또 우리 자체 내부에서 또 분탕질하는 모양새 내가 봐도 그렇게 모양새 이런 거였어서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어쨌든 정통파기 때문에 우파 내에 있는 내가 인정하는 선배는 아닙니다. 내가 인정하는 정통파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그냥 뭐 그러지 뭐 어차피 보수 우파인데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넘어가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한 동지가 답답하면 이제 전화를 걸어와서 1시간 동안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 지금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힘겹게 모아놨던 젊은 친구들이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이들을 잡아놓고 나서 우리가 그걸 좀 하면서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제는 좀 뒤에 가서 후배들을 키우고 후배들한테 자리를 내주고 해야 되는 정도의 올드보이들이 자신들이 다시 튀어나와가지고 지가 하겠다라고 하는 모양새 딱 하는 순간 도대체 애들한테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나한테 조금 막아주면 안 되겠냐 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힘들다. 그 프로젝트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아예 말도 못 꺼내고 있고, 이 나무 프로젝트는 지금 상황이 이 정도다. 그래서 지금 맨땅 헤딩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그것까지 다 한다는데, 이건 그래도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걔가 왜 한대 내가 그랬거든요. 예, 걔가 왜 한대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예,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근데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조업과 배급업이 다르잖아요. 제조업과 유통업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화 제작과 영화 배급은 다릅니다. 그리고 제작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투자사, 그러니까 돈만 내는 투자사의 개념과 영화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제작사의 좀 개념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는 PD와 감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D는 돈 가지고 살림을 책임지는 엄마 같은 존재라면, 영화를 만드는 쪽은 감독, 연출 쪽에 해가지고 아빠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고 엄마가 아빠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있겠으나 잘할 리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예. 그런 개념에서 저하고 다른 영역에 있으신 분이고, 그분에 대해서 이제 저랑 뭐 그냥 거기에 맞게 각자의 역할에서 했고, 이분이 배급에만, 그리고 제작 투자에만 좀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본인이 감독을 하겠다고 하신다고 하고,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네요. 그건 몰랐고, 근데 이제 그냥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지금까지 감독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시면, 예? 오히려 그 힘을 젊은이들한테 쓰세요. 쓰시고, 어차피 저희들이 데리고 있는 스태프들 필요하시잖아요. 왜 부려먹으려고 하세요? 키울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좀 욕심을 버리시고, 그래서 뭐 투자 부문에 우리가 손댄다는 것도 아니고, 걔네들, 저도 관여 안 할 테니까, 단지 우리 후배들, 우리 스태프들이 필요하시잖아요. 거기다 감독 자리만 우리한테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박정희 영화 안 만들 거라니까요. 지금 만들어서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만드신다면 감독 자리만큼은, 그러니까 그 선배로서의 모습을 딱 가지시고 후배들한테 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게 더 어울리시고, 솔직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이 정도 선에서. 그리고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제가 영화계에서 선배라고 유일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남정욱 작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선배님 이럽니다. 왜 그러냐면, 남정욱 작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음악을 하다가 영화 쪽으로 와서 PD 쪽에 일을 하시다가 영화판 개판이라고 하면서 또 소설가로 전향을 하셨다가 대학 교수로 갔다가 뭐 지금 하여튼간 인생 파란만장에 사시는 분인데, 어쨌든 제가 이제 우파 선언을 하고 영화판을 대판 싸우기 시작할 때 그때 남정욱 PD를 만났었고, 그때는 PD예요. 저는 남정욱 PD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내 편에 서서 응원을 보내주셨던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정욱 선배 위에는 다 선배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방송에서 이분께서 이제 마치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저나 자기 멤버들, 또 보신들을 비롯해서 마치 자기 밑으로 놓은 것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기분이 상당히 나쁘다라는 어떤 좀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 30년 이상 배급 쪽이긴 하지만 제작 투자도 조금 했었고 그래서 선배로 자기가 선배다, 고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 근데 우리는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 화가 나는 건 그렇지만 또 이제 제3자 영화 쪽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봤을 때는 우리가 끼케야 20년이고 그 사람 30년이라고 하면은 선배네 이럴 수도 있고 우리가 말 잘못하면은 선배한테 개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분과 저의 관계는 한 10년 전까지 흘러가는데 결코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다시 이분을 갖다 명보극장 찾으면서 자유극장이라든가 자유영화제라든가 또 우리 제 후배들 영화들 개봉시키기 위해서 찾아갔던 이유는 단지 저희는 제작 쪽이고 이분이 그나마 우파에서는 유일하게 영화 배급 쪽에 독보적인 존재니까 영화판에서도 꽤 배급 쪽으로는 작은 영화들에 대한 배급 쪽으로는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도움이 없으면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갔던 건 사실이지만 별로 사이는 안 좋아요. 그래서 선배로서 부를 수도 없고 제 입장에서는 그분도 그걸 아실 거고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서 더 조심스럽긴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은 약점 잡혔냐 이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약점은 서로 잡고 있어요. 서로 간에. 그런데 이제 저야 그런 거 있어도 까면 까는 놈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뭣도 아닌 우파 내부에서 또 하나의 내부 분열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걸로 뭘 하든 뭐 하든 나는 관심 없으니까 가시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 선배 대접 받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해준 것도 없으시면서 뭘 그렇게 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선배 대접 받고 싶으시고 사람들 앞에 가서 걔네들 내 밑이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시려면 기회 좋잖아요. 이번 기회에 좀 그 어린 후배들 지금 애들 우리가 실컷 모아놨는데 떠나려고 하는 애들 그 애들 밑에 스텝으로 핫바리로 굴리려고 하지 마시고 걔네들 좀 감독하고 PD 만들어서 좀 키워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모르겠지만 걔네들은 선배님이라고 하시겠죠. 대선배님. 그렇게 해서 보수가 좀 그런 거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배로서 딱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애들 다 키워내고 걔네들 좌파들은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에서 딱 부르면 우르르 오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부탁을 해도 저희 쪽에서 안 움직일걸요? 선배면 내가 오래 했으니까 선배다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후배들한테 뭘 해줘가지고 후배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서 선배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정도 선에 끝낼게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내부의 문제니까 영화계 내부의 문제고 그나마 몇 안 되는 보수 우파 영화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씁쓸한데 저도 이 말 꺼내는 게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 동지, 그 친구들이 워낙에 힘이 빠진 상태로 전화가 와서 1시간 정도 푸념을 했고, 무엇보다 지금 저희들이 데려왔던 후배들이 더 이상 보수 진영에서 이제 또 자기들이 할 게 없으니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지금 한 명은 벌써 나갔고요. 지금 나갈 준비, 각자 도생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소식을 딱 들으니까 좀 허탈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또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그 동지랑 같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마지막은 그거였어요. 이제 정말 우리한테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 정말 하기 싫은데, 정말 끔찍히도 하기 싫은데 지옥의 염라대왕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한테도 있고 저한테도 있고. 가는 순간 지금 얘네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는 인생이 끝난다. 쪽팔려서라도. 최후의 선택지는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뭐 그거라도 마지막으로 그거라도 한번 해볼까요? 뭐 그거 안 되면 이제 우리도 뭐 접지 뭐 이러면서 이제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허탈하게 끝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부탁. 예? 선배 대접을 받으시려면 선배로서의 행동을 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선배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용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 똑같은 놈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화판 우파에 와가지고 영화 만든다고 사기친 새끼들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정선사부터 해가지고 응? 그런 거에서 똥 묻는다고 아무것도 행동 안 하시면서 응? 실컷 키워놓은 후배들 가세현 새끼들하고 뭔 차이에요 그게. 가세현 새끼들도 그렇게 우리가 실컷 키워놓으니까 씨발 우리 스텝 때려다가 그렇게 찍잖아요. 우리 스텝 아니면 할 사람들도 없으니까. 그렇게 유혹만 해먹고 처먹고 씨발 애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도 없는 게 지금까지 보수의 행동했는데 그딴 짓을 똑같이 하시면서 응? 마치 사람들 앞에서는 걔네들이 자기 밑발이 시다발인 것처럼 후배들인 것처럼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선배로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나조차도 10년 전에 같이 일을 해봤지만 그거 아시잖아요. 응? 본인도 껄쩍지거나 하시잖아요. 그거 다시 꺼내고 싶지는 않아요. 보수 진영에서. 그러니까 하려면 알아서 하시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끝까지 본인 것만 챙겨 먹겠다고 하시면 첫째, 우리가 마치 당신의 후배인 것처럼 시다바레인 것처럼 표현을 하지 마세요. 응? 김덕현 감독한테는 하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우리 애들한테는 하고 우리 애들한테 찝쩍대지 마세요. 어차피 안 갈 거니까. 우리 애들이 움직이게 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선배로서의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갈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주십시오. 제 선배 아닙니다. 분명히 영화 쪽에서 같이 활동을 했고 같이 일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분은 정통파라는 것만큼은 제가 인정을 해드릴게요. 그 대신에 마치 그 사람이 뭔가 이쪽에서 뭔가를 했다? 저는 그건 인정 못합니다. 그 점 인정을 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조업과 유통업이에요. 제조업 하는 사람들, 유통업 하는 사람 알 필요 없듯이 저는 필요해서 만났고 필요에 의해서 같이 일은 진행할 수가 있으나 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도 더 이상 이분을 만날 이유가 없어지겠죠. 예. 알아서 하시면 되죠. 알아서 하시면. 그저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박정희 한다고 애국운동 한다고 뭐하고 하면서 뭘 했냐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 등장한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탄핵 이전부터 활동을 했던 그리고 어떤 뭔가 실적이 있는 사람들만 믿으시라고. 그놈의 애국팔이는 좀 그만 좀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어떻게 보면 애국팔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저는 애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좀 하자라고 하는 거지.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는 간판이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 간판이 해가지고 어떻게든 짜게 자기들끼리 니지에 맞으면 써먹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뭘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이따위 행동을 하면서 청년들 키워야 된다. 청년들을 위해야 된다. 뭐 청년들한테 자리를 내줘야 된다. 이딴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극영화를 한 편 찍고 나서 이제 후배들을 해야 될 거고 지금도 키워야 되면서 다큐멘터리를 하는 것도 저도 제 영화 찍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저는 단계별로 그런 계획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현장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장 감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화를 만들 때 제작 파트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처럼 영상 언어가 빠르게 발전하고 영상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스피디하게 그 다음에 굉장히 화려하게 또 아주 깊이 있게 뭔가를 또 센스 있게 요즘 이렇게 하도 이제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니까 그런 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창작자들은 최소한 젊은 놈들로 가야 돼요. 최대한 그렇게 해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올해 50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머리가 굳어버리기 전에 만들고는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후배들한테 뭔가 자리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지금 올드보이들이 영화 찍고 자기가 감독했다는 영화들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젊은 놈들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특히 문화계에서는 대중적 코드를 안고 대중적 코드를 잡을 수 있고 대중들과 어울릴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나서야 돼요. 제발 그런 사람들한테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 그런 사람들, 그런 젊은 청년들한테. 지금까지 매번 그래왔어요. 청년 키워야 한다고 10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우파 선언하고 시민단체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맨날 허구한 날 주구장창 말만 들었던 게 청년 키워야 돼, 청년 키워야 돼. 지금 이지랄 하고 있잖아요, 이지랄. 그러니까 이게 영화계, 지금 당장 영화계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늘. 과연 이 보수가, 올드 보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밑도 끝도 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자기 욕심.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커버하는 방법은요, 보수 진영 분들이 깨어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어떤 부류, 이쪽에서는 당연히 올드 보수들이 뭔가를 잡아야 된다. 갖고 어떤 흐름을 가야 된다. 아니면, 그러고 나서 이쪽은 영보이들이 나타나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 어떤 영역들을 한번 본인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창작을 해야만 되는 문화산업 계열에서는 올드 보수들이 영역은 뭐냐면 딱 뒤에서 제작이라든가 배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얘네들이 딱 영화를 만들 수 있고 극장에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작업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열심히 신나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우파에 만들어봤자 만들려고 해봤자 제작비 주는 데도 없고 주라고 해서 자기 돈 갖고 만들어봤자 극장 하나 걸 데 없으면 그거 만들어주는 게 선배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거 만들어주는 게 만들 수 있게라도 해주고 만든 놈들이 가져오면 보여줄 수 있게라도 해주고 왜 그런 건 안 해주고 그냥 자신들의 당연한 역할인데 자기 극장에서 조금 영화 한 편 상영해줬다고 그놈들을 마치 자기 핫바리로 놓고 니들은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딴 식으로 가버리면 안 되죠. 지금 도제 시스템 사라진 지도 언제고 지금 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배운 것도 없는데 뭘 선배 대접을 받으려고. 그리고 왜 사람들 앞에 돌아가면서 마치 그 동지들과 우리 애들 갖다가 자기 핫바리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유진 PD 화면 좀 바꿔주세요. 유진 PD가 어제 밤늦게까지 지금 빡세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지금 자고 있어요, 또 우리 잠순이. 예,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화면이 자주 안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제 얼굴 크게 보니까 부담되시잖아요. 좀 씁쓸하네요. 방송을 보면서 토니님, 저희 시청자시고 하시죠. 토니님께서 독립영화가 뭐냐라고 해서 이제 좀 질문을 던지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독립영화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간만에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재밌네요, 저도 이런 얘기만 하고 싶다니까요. 독립영화라 할 때 인디펜던트라는 이 독립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프랑스에서 이제 딱 할 때 프랑스에서 이제 검열을 시작했어요. 가지고 막 좀 이상한 그림이라던가 뭔가 그림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시회라던가 어떤 뭐 이런 데
작품을 전시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검열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검열을 했지만 그 협회, 정부, 그러니까 프랑스는 사회주의니까 협회 가지고 무슨 프랑스 미술가 협회 막 이런 데겠죠. 이런 데서 협회에서도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열받은 순수 창작자들이 자신들만의 그림을 가지고 아니 우리가 창작이고 자유롭게 우린 창작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그 갤러리들을 만나고 싶은데 저놈들이 지들이 뭔데 하면서 젊은 창작자들이 걔네들한테 심사를 받는 걸 거부하고 자신들이 미술전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앙데팡당이라는 미술전이었어요. 앙데팡당. 그러니까 앙데팡당이 이제 프랑스어고 그걸 영어로 풀면 인디펜던트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미술을 추구한다 이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라는 말은요. 지금처럼 뭐 가지고 막 자본과 권력으로 독립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것은 다음 얘기고 앙데팡당, 그러니까 독립적 우리는 이제 그 사전 검열을 반대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추구한다라는 작가와 갤러리가 직접적으로 소통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독립이었다라는 거예요. 앙데팡당전이 있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그 앙데팡당이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미술 시장에까지 들어가면서 뉴욕에 있는 미술계 화가들의 젊은 화가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갔던 거고 그 앙데팡당 전시회에서 유명해진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셀 듀샹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소변기 딱 남자 소변기 있는 걸로 해서 파운틴이라고 하죠. 사인 하나 딱 해놓고 전시회를 해버림. 그러면서 미술 사조가 바뀌죠. 그전에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잘 그려야만이 인정을 받았던 거에서 우리는 창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에도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는 순간 이것은 예술작품이 된다라는 어떤 추상적 개념을 제일 처음에 도입을 했고 사람들이 당시엔 욕했지만 웬걸 마르셀 듀샹이 그 파운틴 딱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게 일반 갤러리라든가 젊은 화가 사이에서 엄청나게 폭발력을 가지면서 추상화부터 해가지고 추상화의 어떤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앤디 워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앤디 워홀은 마르셀 듀샹을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놨지만 재밌는 게 마르셀 듀샹은 되게 그런 걸 싫어했다라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는 있어요. 재밌는 게 이 마르셀 듀샹의 파운틴이 어떤 이것은 저도 확인을 안 해봤어요. 모르지만 이제 어디서 들었던 뭐 미술계 쪽에 들었던 얘기로는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서 와가지고 거기다 오줌을 싸고 때려 부셨다라는 가지고 원본이 없다 뭐 이런 말을 들었어요.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근데 이제 제가 그 말 듣고 나서는 뭐냐면 마르셀 듀샹이 추구했던 가장 완벽한 이 작품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긴 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인디펜던트 무비라는 게 필름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냐면 그 앙데팡당이 이제 미국에 넘어갔고 미국에서 이제 그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할리우드이 이제 자본화가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인디펜던트 정신이 화가들 사이에 뉴욕에서 있었었고 당시에 영화인들도 뉴욕에 있다가 에디슨 때문에 서부로 가서 할리우드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헐리우드에서도 이제 자본화가 되니까 그것마저도 거부를 하고 다시 뉴욕으로 이동을 하면서 헐리우드 자본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이제 만들고 싶은 영화대로 만드는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데니스 호퍼의 이지 라이더라는 영화고요. 그것이 이제 데니스 호퍼라든가 이제 헨리 폰다가 아니죠? 헨리 폰다 맞죠? 네, 헨리 폰다를 갖다가 대단한 스타로서 만든 그런 영화였었고, 그것이 엄청나게 대박을 치면서 새로운 헐리우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영화 시스템, 그리고 이것이 기존의 상업적 자본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데니스 호퍼라는 배우이자 감독이었던 사람이 헐리우드 시스템을 거부하고 뉴욕의 인디펜던트 정신으로 돌아가면서 만들어진 영화다라고 해서 인디펜던트 필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의 적고 많음이 아니에요. 지금 할리우드에서는 할리우드 독립영화도 300억, 500억이에요. 300억, 500억이고 헐리우드에서는 메이저, 마이너, 인디펜던트 해가지고 요즘에 인디펜던트마저도 헐리우드의 자본에 투입이 됩니다. 단지
제작사의 어떤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질 않고 지원하는 형식으로서만 자본과 인력을 지원하는 형식으로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인디펜던트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 뭐 그 아주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을 해서 직 올리는 대로 만드는 것은 뭐 그런 데서는 이제 아트 무비라던가 이제 인디펜던트 무비를 이제 속하긴 하지만 이제 뭐 이제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이제 B급 영화가 아니라 B 무비의 개념으로서 이제 상업 영화에서 그렇게 지원되거나 이런 것들을 B 무비로서 치부를 하고, 이제 인디펜던트의 개념은 이제 뭐라고 하지, 이렇게 순수 자기 자본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갖다가 분리가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을 한국에서 받아들이면서 그때 데니스 호퍼의 그걸 갖다가 할 때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다 해서 그 독립을 가지고 인디펜던트 영화라고 해요. 모니터 사라졌어요. 인디펜던트 영화라고 선언을 하는데 독립영화계가 웃군인 소리고 자빠진 거죠. 한국의 독립영화계는 이미 자본은 둘째치고 권력을 추구하는 놈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맨날 사상과 이념 전쟁을 하는 거고, 지금 이 새끼들은 딱 그렇게 가고 있죠. 그것도 정부에 의존하는 형식으로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독립영화진흥 뭐 해가지고 뭐 영화진흥위를 통해서 독립영화 제작 지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 개나 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해야 된다는 게 독립영화라면 한국에서는 독립영화가 거의 없어요. 왜? 다 정부 영진이 찾아가지고 영진이 기대고 있으니까. 배급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정부한테 맨날 세금 내놔라. 기업들 삥 뜯어가지고 영화 찍고 이런 새끼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권력에 충성하면서 자본의 혜택을 받으면서 만드는 게 한국에서는 독립영화가 돼버린 거예요. 단지 그냥 메이저로 못 가는 핫바리 새끼들이 모여있는 형식.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념에 빠진. 그러니까 뭐 실력 안 되니까 이념에 빠져서 맨날 이거나 하고 자빠진 건데, 그러니까 한국의 독립영화는 썩어 빠졌다라는 게 정상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독립영화라면 뭐냐면 한국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독립의 인디펜던트의 뜻이 뭐냐면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 미술사조에서부터 시작을 됐고, 그것이 뉴욕으로 넘어갔다가 할리우드를 거부하고 다시 뉴욕으로 가는 영화인들에 의해서 인디펜던트 필름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거부였던 것이 독립영화였던 거예요. 그냥 내 돈 갖고 내가 알아서 만들게. 네가 돈 줘? 돈 봐서 내가 알아서 만들게. 이런 개념이 독립영화의 개념인 거지. 자본과 권력을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겉멋들여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준다면 안 받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데니스 호프의 이지 라이더도 거기서는 그 상업영화에 돈을 안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제작비는 우리나라 독립영화에서는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금액이었고, 멋있는 배우들 많이 나왔었고, 뭐 그런 영화였습니다. 당시에 그러고 나서 이지 라이더의 성공 이후에 이제 그런 류의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제작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의 뉴욕에 안착을 하면서 뉴욕의 또 다른 아트 무비 형식의 영화군들이 그룹을 형성하게 된 거죠. 뉴욕에 있는 사람 자기들 인디펜던트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아트 무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앤디 워홀도 그 수혜자 중 한 명이죠. 앤디 워홀도 그 사람들이 딱 넘어가면서 앤디 워홀도 그림만 그렸던 게 아니라 이 앤디 워홀도 영화 작품을 찍긴 했습니다. 본인의 자서전도 지가 영화로 찍었고, 다행이에요. 빨리 죽어서. 그렇게 독립영화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질문들이 저한테 왔어야 되는데 왜 이상하게 그런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아셔야 돼요. 제작과 배급, 그러니까 제조업과 유통업이 다른 것처럼 이 부분도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다 하면은 배급업, 유통업, 이것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쪽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여기서 막 박정희 대통령보다 우파의 뭔가 컨텐츠를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제작 쪽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분명히지만 배급 쪽으로는 올드보스들이 할 게 더 많습니다. 왜? 가진 게 있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유통 쪽으로는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모든 유통이 다 돈 놓고 돈 먹기인데 영화 쪽은 좀 더 강합니다. 큰 돈 놓고 크게 먹는 거예요.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젊은 창작자들이 영화 찍기도 바쁜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자기 돈이 없으면. 그 대신에 영화 창작 쪽으로는 돈이 없어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미치면 내 집 팔고 뭐 하고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젊은 20, 30대의 젊은 애들은 사회생활을 늦다 보니까 뭐 가진 게 없죠. 부모 돈 뜯어서 해야 되는데 돈 많은 집에서는 당연히 영화 안 하고 희한하게 꼭 없는 집안에서 또 애매모호하게 좀 사는 집안에서 영화 쪽을 주로 해요. 아예 돈이 많으면 순수 미술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제작비에 찌들리는 부분이 있고 이 사람들이 결국엔 그래서 좌파들한테 넘어갑니다. 정부에 손 벌려야 되고 그러니까 좌파들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 권력화하고 그런 점에서 이것을 끊어내려면 정말 우파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파 영화를 팔아야 되겠다 하고 만들어야 되겠다를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됩니다. 지금까지 맨날 제가 한 20군데 가지고 뭐 불러가지고 가가지고 제작회의하고 뭐 해도 안 됐던 이유가 이 두 개를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얘기하다 보면 만드는 건 이제 뭐 건너갔어요. 이제 돈 버는 얘기만 나오니까 영화가 안 만드는 거죠. 근데 영화가 안 만들어지니까 팔 게 없으니까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통을 하려고 해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물건이 있어야 팔 건데 자, 이거 물건 만들자 했으면 물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파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그럼 이걸 나중에 딱 하다가 아, 그렇지. 근데 이 물건 만들어서 팔았을 때 돈이 돼 안 돼? 이거 따져버리는 순간 끝나버리는 겁니다. 왜? 만들고 나서 얘기해야지. 그리고 만드는 사람이 잘 만들 궁리를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팔 것인가는 따로 얘기가 돼야 돼요. 제작과 배급은 그렇게 별개로 얘기가 되는데 제작하는 놈한테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어떻게 돈 벌 거야? 네가 돈 버는 것까지 다 계산 때려봐.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영화 만든다, 박정희 영화 만든다, 뭐 한다 할 때 와 이렇게 할게 멍청하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정말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1억이 필요하다, 10억이 필요하다. 그 10억만 만들어서 10억만 가지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 10억 갖고 잘 만들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이것을 재미있고 대중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감독을 저쪽 놈들은 다 좌파니까 이쪽에서 센스 있는 놈, 젊은 놈들이 누가 있을까 찾는 과정들이 제작의 과정들이고 그 사람들이 영화를 잘 만들도록 이끌어주는 게 제작 과정이에요.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좋은 물건을. 그 다음에 판매 루트인 거죠. 그 다음에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물론 제작이 들어가면은 유통을 해야 되는 것까지 염두에 둬야지만 이 영역과 이 영역은 다르다는 겁니다. 보수우파는 그걸 못하니까 야 영화 만들겠습니다. 이 영화 만들면 막 지금 따지고 이게 한 5억이 필요한데 300억짜리 50억짜리 영화인데 여기서 당신이 딱 하면은 2년 내에 3배 장사 미국이 쫙 팔아가지고 10배 장사 해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영화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영화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게 3배 이상 몰라요. 충무로에 누구도 이걸 해서 돈 번다는 개념 없습니다. 지금 세상 바뀌었어요. 200억, 300억짜리 영화 만들어도 쫄딱 망할 수도 있는 시대고 1억짜리 영화를 만들어도 100억을 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배급과 유통의 개념은 좀 더 복잡한 돈과 돈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저 돈 벌겠다 싶으면 돈 버는 거 하면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제작은 신경 쓰지 마시고 돈 벌 생각만 하시면 돼요. 아무리 젖같이 나와도 팔아가지고 이것만 잘 팔고 유통만 잘 되면 본전은 뽑습니다. 근데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이 유통 시스템이 없어버리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50억, 100억짜리 영화 만들어 보세요.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영화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영화 만들어봤자 극장 걸 데가 없어요. 지금 보수 영화 틀어준다는 데가 서울에서는 명보 하나,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보수 성향의 영화 극장이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한 3개? 이렇게 됩니다. 그럼 3개 극장에서 이거 해가지고 100억 언제 뽑아요? 안 돼요.
그렇다면 이걸 갖다 극장 쪽에서 막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극장도 자기들만의 그게 있어서 아무리 대박 치는 것도 자기들 작품 걸 때는 막 내려버려요. 자기들 영화 아니면. 그래서 좀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를 그래요. 제작의 필요성은 일단은 만들어야 다음에 기회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야 팔 수도 있고, 또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만들어야 젊은 놈들을, 새로운 스태프들을, 새로운 인력들을 계속적으로 우파 진영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영화보다는 1억짜리 5천만 원짜리 영화를 갖다가 100억짜리 50억짜리 100억짜리 만들려면 그 영화로 100억으로 1억씩 나눠주고 100명한테만 뿌려보라는 거예요. 100명한테만. 영화계에다가 100명의 감독들이 지 스텝 데려올 거고, 그 중에서 100명 중에 10명은 쓸만한 놈, 괜찮게 만드는 놈 나올 거고, 그 10명 다리고 10억짜리 영화 또 100억 가지고 또 10억짜리 영화를 찍는 거고, 그 중에 한 놈이 성공할 거라고요. 좌파들은 그게 봉준호고 박찬욱이었다고요.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럼 걔네들이 그동안 만든 영화는 이미 수백 편이 돼요. 그러면 영화라는 컨텐츠는요, 잘 만들건 못 만들건 상관이 없어요. 양이 많아버리면 양 자체로서도 나중에 향후 수익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은 이제 유통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안 할게요. 제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작에만 관여할 테니 유통에 관여하지 마라. 않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유통 배급에 뛰던 사람들이 제발 제작 뭣도 모르면서 씨발 예전에 돈 좀 내가지고 제작에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지가 감독했다 이런 모양새 잡고 나오지 마시고, 그렇게 폼 잡고 가면 그 일 계속 하시면서 후배들 키우면서, 후배들이 젊은 감독, 젊은 스태프들 키우면서 그네들의 영화를 좀 유통시켜주고 배급시켜주면 좋잖아요. 뭘 그걸 자기 감독한테도 그렇게 욕심나가지고 뭘 하시겠다고 지금. 에휴,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참지 못하고 또 제가 골로 가는 얘기를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어차피 지금 혼돈의 시대고 보수가 단합은커녕 좀 더 분열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에라 잘 됐다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어차피 다행히 시청자들이 많이 이렇게 없고, 그나마 많을 수밖에 적을 수밖에 없죠 이제.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시청자분들이 아시고 상황에 대처를 좀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뭐 애국이네 하면서 이렇게 뒀던 돈이 여러분들의 잘못된 판단, 약간 잘못되는 거죠. 판단 미스로 했을 때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젊은 애들을 오히려 핏발리는, 젊은 애들을 떠나게 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제대로만 해주신다면 오히려 젊은이들을 이왕 만드는 거라면 젊은이들을 더 진입시킬 수도 있게 만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청년을 키워야 돼. 주둥이만 나불대는 놈들이 찍소리 안 하는 거. 그런 새끼들 치고 청년 키우는 새끼 하나도 못 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들한테 갈 수 있는 정확한 판단을 해주신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명한 판단을 최소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바라고요. 창원에 계시는, 마지막으로, 방송 끝내기 마지막으로, 창원에 계시는 박 선생님, 열심히 홍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결과가 어떻든 제가 지금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그겁니다. 이 말도 밑도 끝도 없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나무 프로젝트에 이렇게 열심히 주변에 홍보를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되고, 그런 선생님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저희들도 으쌰으쌰하고 가니까 그 자체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미국에 계신 타라오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화 오셔가지고 좀 방법을 찾겠다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또 문자까지 또 왔네요. 그래서 움직이시고 계시니까 언젠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보수 진영이라든가 우파를 아직까지 안 떠나는 이유는, 어떻게든 힘들지만은 이것이 완성이 될 수 있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은 남아 있어야 될 이유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저희들이 만들어낼 테니까 그렇게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것이 프로젝트가 꼭 되기를 함께 바란다라는, 그리고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만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지쳐가더라도 계속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제 태풍이 이제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오늘 날씨가 따뜻하네요. 소나기 온다는데 해는 쨍쨍 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하고 또 잠깐 조용했다가 추석 지나고 나면 또 코로나가 또 시비를 걸 텐데요. 제발 이제는 코로나의 악몽에서 제발 좀 벗어나는 그런 우리 자유를 지키는 우파 진영의 시청자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